인체의 제한된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이고 세 번째가 뉴럴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오늘은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마스터입니다.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에는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와 같은 페리아티큘라 소프트 티슈의 레스트릭션이 생기는 경우 또는 관절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머슬의 타이트나 쇼트닝이 발생하는 경우나 관절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러브 티슈에 이리테이션이 있거나 또는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등에 의해서 조인트 모빌리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지를 구분해야 되고 이 중에서 특히 소프트 티슈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한된 관절이 루즈해지고 이것은 추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레이드 3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증상이 오래돼서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와 같은 페리아티큘라 소프트 티슈와 머슬의 쇼트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과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을 병행해서 교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소프트 티슈의 움직임은 크게 액세서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와 피지올로직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액세서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는 정해진 축이나 정해진 면 없이 조직이 수직 방향 또는 수평, 대각선 방향으로 3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탄력성 또는 가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플레이라고도 명칭합니다. 이 움직임의 가장 큰 특징은 능동적으로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움직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액세서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에 의한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의 대표적인 예는 프릭션 마사지입니다. 반면 피지올로지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는 정해진 축, 정해진 면, 즉 해부학적 축과 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인 프렉션, 익스텐션, 에비덕션, 어덕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같은 스탠다드 무브먼트와 이 각각의 움직임이 조합된 컴바인드 무브먼트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한계치에 도달하여 그 조직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엔드필이라고도 명칭합니다. 이 움직임의 대표적인 특성은 능동적으로도 수행될 수 있고 또 수동적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실질적인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예로는 펑셔널 마사지, 머슬 스트레칭, 그리고 뉴럴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액세서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와 피지올로지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수행되느냐 그것의 차이고 액세서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는 오직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반면 피지올로지컬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는 능동도 가능하고 수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프트 티슈 무브먼트를 활용한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는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 환자가 참여하는 액티브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과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 환자가 참여하지 않는 패시브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패시브 머슬 스트레칭,
뉴럴 티스 모빌라이제이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될 수 있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이 과도하게 당겨져서 패시브 텐션이 증가해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과도한 스트레칭에 의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 스스로 수축하는 액티브 장력 증가에 의해서 테노머스큘러 정션이나 또는 텐던이 부착하는 부위에서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패시브 텐션이 증가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은 머슬 스핀들이 활성되는 스트레치 리플렉스에 의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과도한 신장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보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과도하게 수축해서 저항성 수축을 할 때 발생하는 액티브 장력을 제어하기 위한 골지 텐던 올간에 의한 보호 기전이 있는데, 오늘은 골지 텐던 올간에 의해서 근육에 발생한 과도한 저항성 장력, 즉 액티브 장력의 보호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이셉스의 저항성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함을 잡고 매뉴얼로 저항성 수축을 유도하기 위한 저항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바이셉스를 수축시키기 위해서 브레인의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에서 피라미달 트랙을 통한 수축 신호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얼 헌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모터 뉴런이 활성되게 될 것입니다. 알파모터 뉴런의 활성은 바이셉스의 수축을 유발시킬 것이고, 바이셉스는 수축하여 액티브 장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셉스가 수축하여 증가한 액티브 장력은 머슬 벨리로부터 테노머스큘라 정션에 도달하게 되고, 오리진 인서션으로 각각의 뼈에 붙어있는 텐던과 근육과 연결된 테노머스큘라 정션 사이에 또다시 근수축에 의한 패시브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저항성 수축을 한 바이셉스는 자기 스스로 수축에 의한 능동 장력과 텐던에 부과되는 수동 장력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토탈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과도한 장력이 걸리게 되고, 이 과도한 장력이 크기가 클 경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장력과 패시브 장력의 토탈 장력이 테노머스큘라 정션에 도달했을 때 과도한 힘으로 인한 테노머스큘라 정션의 손상이나 또는 근육이 뼈에 붙는 위치에서 골막 또는 뼈의 일부분을 떨어뜨려서 발생시키는 어벌전 프랙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액티브 장력 증가에 의한 손상의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노머스큘라 정션에 위치하고 있는 골지 텐던 올간은 근육이 가지고 있는 장력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테노머스큘라 정션에 발생한 장력을 감지한 골지 텐던 올간은 증가된 장력을 1B 파이버를 통해서 포스테리얼 헌에 전달하게 되고, 포스테리어 헌으로 전달된 증가된 장력은 인히비터리 인터뉴럴을 활성시키게 합니다. 활성된 인히비터리 인터뉴럴은 다시 알파모터 뉴런의 활성을 억제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장력 증가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게 되는 보호 기전을 갖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오토제닉 인히비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오토제닉 인히비션은
근육의 액티브 장력 증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기전으로 과도하게 증가된 액티브 장력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액티브 장력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근육 스스로가 이완하게 된다는 보호 기전입니다. 이런 생략적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테크닉이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에 해당합니다. 효율적인 저항성 수축을 위한 억제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셉스의 저항성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암의 매뉴얼로 저항을 가하게 됩니다. 포암에 가해진 매뉴얼 저항에 대항해서 바이셉스가 수축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의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로부터 수축성 신호가 피라미달 트랙을 타고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얼 헌에 전달되게 됩니다. 전달된 신호는 바이셉스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 모터 뉴런을 활성시키고 안테리얼 헌에 위치하고 있는 인히비토리 인터뉴런을 활성시켜 트라이셉스의 알파 모터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셉스는 저항성 수축을 하게 되고 바이셉스 수축에 의한 근길이 변화는 바이셉스에 위치하고 있는 머슬 스핀들을 활성시키게 됩니다. 근길이 변화를 감지한 머슬 스핀들은 그 신호를 1A 에이퍼런트 파이버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포스테리어 헌으로 전달되고 이 신호는 다시 바이셉스의 알파 모터 뉴런을 활성시켜 근수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인터뉴런을 활성시켜 트라이셉스의 알파 모터 뉴런의 활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셉스의 수축은 촉진되고 트라이셉스의 수축은 억제되는 형태의 근수축으로 인해서 바이셉스의 저항성 수축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고니스트의 촉진과 안타고니스트의 억제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리시프로칼 인히비션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의 공통적인 특징은 먼저 근육을 액티브로 수축시켜 오토제닉 이니비션 메커니즘이나 리시프로칼 인히비션 메커니즘을 활성시켜 대상 근육을 이완시킨 후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수축된 근육이 액티브 장력 증가에 의한 오토제닉 인히비션 메커니즘을 활성시킨 후 그로 인해서 대상 근육이 이완되면 이완된 근육을 대상으로 소프티슈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대상 근육을 늘리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근육을 신장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시 근육을 수축시키고 수축에 의한 장력 증가를 통해서 오토제닉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활성이 돼서 근육이 이완되었을 때 또는 조직이 이완되었을 때 그 대상 조직을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장력을 완화시키거나 가동성을 향상시키거나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대상 근육의 기랑근을 수축시켜 리시프로칼 인히비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대상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랑근의 수축이 유지되는 동안 리시프로칼 이니비션에 의해서 대상 근육의 이완을 유지시키고 거기에 상응하여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이완된 근육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모두는 치료하고자 하는 대상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고, 대상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액티브한 동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 중에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를 이용한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 소프티슈를 쿼드리셉스로 가정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드리셉스의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목 부위에 도수 저항을 가합니다. 상대적으로 쿼드리셉스는 주어진 도수 저항에 대항해서 니조인트를 신전하게 되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쿼드리셉스의 액티브 장력은 증가하고, 역시 액티브 장력 증가에 의한 패시브 장력을 통해서 쿼드리셉스의 토탈 장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토제닉 인히비션 메커니즘이 활성될 것입니다. 오토제닉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활성되면 상대적으로 쿼드리셉스는 이완되게 되고, 쿼드리셉스가 이완되었을 때 니조인트를 굴곡시키는 방향으로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쿼드리셉스를 늘리는 모빌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쿼드리셉스를 액티브로 저항성 수축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키고, 그로 인한 오토제닉 이니비션을 통해서 쿼드리셉스를 이완시킨 후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를 통해서 쿼드리셉스를 랭스닝, 늘리는 자극을 주고, 이로 인해서 짧아지거나 또는 장력이 증가한 근육을 완화시키거나 늘리는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의 두 번째 방법은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대상 소프티슈를 모빌라이제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상 근육을 쿼드리셉스로 선정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드리셉스의 저항성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앵클 조인트에 도수 저항을 가하고, 쿼드리셉스는 가해진 저항에 대응해서 니 조인트를 신전하게 되고, 이때 쿼드리셉스가 수축하면서 쿼드리셉스의 토탈 장력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토제닉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활성되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쿼드리셉스가 이완되게 되면 이때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이용하여 쿼드리셉스를 모빌라이제이션 시키게 됩니다. 즉, 쿼드리셉스가 액티브로 수축한 이후에 수축 후 이완된 상태에서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쿼드리셉스를 모빌라이제이션 시키는 방법으로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의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근육을 저항성 수축을 시킨 후 수축 후 이완된 상태에서 피지올로직 무브먼트나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소프티슈를 모빌라이제이션 시켰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세 번째 방법은 수축과 동시에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기법은 오토제닉 이니비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지금 설명하는 세 번째 방법은 리시프로칼 인히비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완시킨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방법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대상 근육은 동일하게 쿼드리셉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드리셉스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도수 저항을 햄스트링에게 가합니다. 햄스트링에 가해진 도수 저항에 대항하여 햄스트링은 수축하여 니조인트를 굴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때 관절에서 동작은 발생하지 않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유발시킵니다. 햄스트링이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는 리시프로칼 인히비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쿼드리셉스는 이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저항을 가하고 관절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햄스트링의 수축을 유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쿼드리셉스의 이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된 쿼드리셉스의 이완을 전제로 쿼드리셉스를 대상으로 액세서리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쿼드리셉스의 이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햄스트링의 지속적인 수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소프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앞서서 실시했던 두 가지 테크닉과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